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서울에 사는 신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고 자라서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다들 고마워할 줄 아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호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걸 권리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걸 생각보다 일찍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거를 줄 아는 눈이 생겼다고 착각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근데 그 결혼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오답노트를 쓰게 됐지 뭐예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 흔한 형제자매 하나 없이 혼자 자라서 부모님 사랑이 전부 제 몫이었죠. 게다가 늦둥이였거든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절 아끼셨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맨날 저 집 딸은 귀하겠다 수군거렸는데 뭐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다녔고 학교 준비물도 하나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남들은 연필 하나 잃어버리면 혼났다는데 저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엄마가 늘 여분을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진짜 평범했거든요.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없는 집도 아니었죠. 아빠는 소박하게 직장 다니셨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살림만 챙기셨거든요. 집안 분위기도 조용했어요. 딱히 튀지도 않았고 그냥 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즈음에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둔 땅이 있었는데 그게 신도시 개발 때문에 나라에서 수용해 간 거예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했죠. 갑자기 집에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통 그런 돈 들어오면 집안이 뒤집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달랐어요. 엄마 아빠는 예전이랑 똑같았거든요. 아빠는 여전히 지하철 타고 출퇴근했고 엄마는 여전히 반찬 가게 세일하는 날만 골라 장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만 바뀌었어요. 솔직히 용돈 액수가 달라지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1,000원 아끼려고 고민했는데 이제는 5,000원, 10,000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도 예전엔 분식집에서 떡볶이만 먹었는데 이제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파스타 시켜 먹었죠. 은혜야, 너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저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이게 뭐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세상 물정이 둔해졌어요. 남들이 보면 다 티난다는데 저는 잘 몰랐던 거죠.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꿍꿍이 있는 건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남자 만날 때는 더 심했어요. 겉으로는 호감 있는 척 다가오는데 사실 속으로는 제 집안 형편 노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한 번은 진짜 크게 당했어요.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자기보다 제 기분부터 살펴주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집안 형편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었죠. 은혜야, 너는 참 좋겠다. 집안도 든든하고 너도 늘 여유 있어 보이고. 솔직히 말하면 네 옆에 있으면 나까지 마음이 편해져. 에이, 뭘. 내가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보기엔 너가 마음이 더 여유로운 것 같은데? 아니야. 네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복이라니까. 근데 있잖아. 사실 난 요즘 통장 잔고 보는 게 제일 스트레스다. 그거 보면 요즘 좀 조바심이 나네. 은혜 너처럼 여유 있는 애들은 이런 고민 안 하겠지? 누구나 돈 고민은 있지. 말했잖아. 우리 집도 원래는 그냥 평범했다고. 나라고 그런 거 모르겠어? 그래도 너는 좀 다르잖아. 은혜야, 우리도 슬슬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볼까? 뭐? 결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 얘기야? 우리 직장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어? 내 믿는 구석은 당연히 은혜 너지. 뭐? 지금 농담한 거야? 농담이어도 기분 너무 나쁜데? 아니야. 내가 농담이 지나쳤다. 미안해. 사실 친구들이 여행 한번 다녀오자는데 내가 계산하면 솔직히 빠듯하거든. 네가 같이 조금만 보태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했다가 괜히 말 꺼내면 기분 나빠할까 봐 돌려 말한다는 게 미안해. 결국엔 나한테 돈 뜯어갈 생각뿐이었다는 거네. 개새끼야.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일부러 없는 척, 검소한 척을 했습니다. 옷도 흔한 브랜드로만 입고요. 데이트 비용도 제 몫만 딱 내고 집안 얘기 아예 입도 안 뗐죠. 그런데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늘 의심이 먼저였죠. 만나는 사람이 저보고 좋다고 사랑의 말을 속삭여도 속으로 아유 저 말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또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걸까? 하고 먼저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웃고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수십 번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레 상대를 살피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이 사람은 진심일까? 아니면 계산일까? 저 혼자 머릿속에서 줄을 세우기를 했죠. 그렇게 불편하고 경계하는 시간을 오래 겪다 보니 그 의심이 맞을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제가 스스로 이제 남자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또 얼마나 어설펐는지 몰라요. 제가 나름 가려낸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그냥 제 멋대로 판단한 거였거든요. 함정을 깔아놓고 밟으면 거 봐, 역시 너도 똑같지? 라고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그때는 제 방식이 맞다고 우겼어요. 주변에서 뭐라 하든 큰 소리치는 어린애였죠. 그런 저를 결국 바꿔놓은, 아니, 파헤쳐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저흰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만나게 된 사이였는데요. 저는 그냥 흔한 사무직 직원이었고 남편은 제 직속 상사였습니다. 사실 회사 밖에서까지 상사랑 엮이는 거 솔직히 진짜 끔찍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인연이라는 게 괜히 묘하게 얽히게 돼요. 저는 차가 있었는데도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면허만 있고 차는 그냥 주차장에 세워두는 수준이었어요. 운전대 잡으면 괜히 혈압 오르고 길 막히면 욕 나오고 주차할 때마다 긴장해서 등골 땡기고 아유 그러느니 차라리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게 속 편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출퇴근길 방향이 갔던 남편이 슬쩍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씨, 저희 집도 저쪽인데 굳이 힘들게 지하철 타고 다니실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제 차로 같이 다니실래요? 아니에요.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저는 대중교통이 더 익숙해서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차 타고 같이 가면 훨씬 편해요. 저도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얘기하면서 가는 게 덜 지겹고. 처음에야 그러시겠지만 시간 지나면 귀찮아지실 텐데요. 은혜 씨, 카풀 아시죠? 저도 요즘 기름값 때문에 걱정 많았거든요. 은혜 씨가 기름값 좀 보태주시면 돼요. 그럼 은혜 씨도 괜히 불편할 일 없고요. 이게 일명 카풀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좀 망설였는데 막상 같이 다녀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대중교통 타고 다녔나 싶었다니까요. 그러니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사 밖에서까지 상사랑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정이 싹 트는 거예요. 출근길에는 커피를 들고 나타나 하나 더 샀어요 하며 건네주기도 하고 퇴근길엔 회사 욕, 상사 욕 같이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니까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그렇게 연애까지 하게 됐죠 뭐. 물론 저는 여전히 속 이야기까지는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크게 대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 집 사정이나 돈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결혼 전까지도 제가 그냥 평범한 집의 외동딸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얘기를 줄줄 흘렸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어제 친구랑 술 마시다 생긴 해프닝, 여동생이랑 다투었던 얘기, 심지어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까지도 말하더군요. 아니, 그런 것까지 다 말해요? 기철 씨는 그런 거 말하면 창피하지 않아요? 은혜 씨니까 말하는 거죠. 숨기고 사는 게 더 피곤하지 않겠어요? 전 솔직한 게 좋아요. 너무 다 털어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늦든 빠르든 다 알게 될 건데 제 마음이 편한 게 좋죠.
남편은 자기 집 얘기도 자주 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여동생과 셋이 살았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었는지, 그러니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그냥 맞춰드리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성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좋게 보였습니다. 욕심이 없고 소소한 것에도 만족하고 제가 뭘 하자 하면 그냥 맞장구 쳐주는 사람. 늘 의심과 계산에 찌들어 있던 저한테는 신선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입버릇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저렇게까지 단순하고 소박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또 사람 마음을 간지리는 게 있어요. 저는 늘 뭔가 숨기고 경계하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정반대로 무장해제된 듯 솔직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더 쉽게 마음을 주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컸어요. 남편은 욕심도 없어 보이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제가 감춰둔 걸 굳이 파고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지요. 그런데 결혼 후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매력이라고 믿었던 그 성격, 그게 사실은 단순함이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조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었던 겁니다. 연애를 몇 해 이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가볍게 농담처럼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날짜 얘기가 오갔어요. 식장도 잡고 상견례도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식장 예약이 끝난 뒤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거의 며느리 취급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결혼식은 아직 멀었는데 명절이면 당연하다는 듯 부르셨고 평범한 가족 모임에도 부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 김장도 같이 담그자고 빠지지 않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외동에 저희 부모님도 형제가 별로 없으셔서 친척 모임도 삼삼오오 모여 밥 한 끼 하는 수준이었지 수십 포기 김치를 담그는 건 TV 속 장면일 뿐이었지요. 그러니 당연히 걱정이 앞섰는데 또 막상 부를 때 가보면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았기에 이번에도 가겠다고 했죠. 뭐 애초에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긴 했지만 친척들이랑 앉아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괜히 점수 좀 따고 싶어서 불러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아서 나쁠 거 없지?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혼사라는 게 결국 돈 얘기랑 얽히잖아요. 아무리 제가 평범한 척을 해도 시어머니 눈엔 다 보였던 거죠. 저 집에 돈 좀 있구나. 눈치채신 겁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저한테만 봉투를 요구하거나 선물을 바라는 눈치를 보이셨어요. 남편 몰래 귓속말로 아유 은혜가 이런 거 하나쯤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떠보시는 거예요. 전 괜히 속으로 뜨끔했지만 그땐 아직 뭐 아이 그래 뭐 그냥 한 번쯤은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김장날에 제대로 터졌습니다. 김장날 저는 잔뜩 긴장을 했어요. 첫 김장이라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먹으려고 수육을 넉넉히 준비해 갔습니다. 고기라고 하면 한우가 좋은 거 누가 모른대요. 근데 수육은 다 돼지고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돼지고기 사다가 한 보따리 들고 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 손에 들린 걸 먼저 보시더라고요. 얼굴이 잠깐 환해졌다가 그게 돼지고기라는 걸 알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가 눈에 다 보였어요. 그러니 김장 내내 저한테 완전 냉랭해지신 거 있죠? 제가 무채를 썰고 있으면 은혜야 그거 너무 두껍잖아. 아니 이게 무채야 장작이야. 이걸 어떻게 김치에 넣겠니? 우리 입이 아궁이야? 채는 가늘게 썰어야 아삭아삭하니 씹히지. 너 그걸 모르냐?
그리고 김치 소를 버무리면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렇게 많이 바르면 어떡해. 남은 배추가 이렇게 산 만큼 있는데 요즘 물가가 얼만데 그렇게 흥청망청하니? 그래서 조금 덜 발랐더니 아이고 그렇다고 또 성의 없이 대충 묻히는 건 뭐냐? 그게 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유 이 배추는 너네가 가져가라. 하여간 이쯤 되니 저도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많이 해도 욕, 적게 해도 욕, 그냥 저를 못마땅하게 보시니까 이것저것 트집 잡는 거잖아요. 저도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왔죠. 아, 저라고 평생 김장 안 해봤겠어요? 엄마랑 둘이서 오손도손 담가본 적은 있었어요. 물론 대량으로 해본 건 처음이지만 최소한 그렇게까지 구박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꼬투리를 잡으시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괜히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도 은근슬쩍 한마디씩 거들었거든요. 아이고 외동딸이 김장을 알겠어. 요즘 딸내미들은 손에 물 한번 안 묻히고 키운다는데 아이 그냥 모양만 내는 거지. 아유 맞아요. 우리 딸들도 처음 시집 가서는 김장 못해서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조카 며느리도 배우면 되지 뭘. 친척 어른들도 말은 제 편을 들어주신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돌려 말하신 거 제가 모르겠나요? 당연히 저도 슬슬 성격이 올라왔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긁으시네? 싶어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아이 친척들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차마 대놓고 뭐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김장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아침부터 땀 범벅 돼서 고무장갑 끼고 배추 버무리느라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팔은 쑤시는데도 막상 다 끝나면 아 이제 살았다 싶잖아요. 저도 그날 시어머니한테 하루 종일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속으로는 수백 번은 욕을 삼켰죠. 그런데 그래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밥이나 먹고 집에 가자. 여기까지가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나요? 밥상에 둘러앉아 수육에 김치를 딱 올려 먹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툭 던지신 겁니다. 내년 김장은 니네 신혼집에서 하자. 새 아파트니까 얼마나 좋아. 주방도 크고 환기도 잘 되는 것 같던데 거기서 하면 다들 얼마나 편하겠니? 순간 제 젓가락이요. 허공에서 탁 멈췄어요. 신혼집에서 김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 눈앞에 훤히 보이잖아요. 벽지에 스며든 김치 냄새, 싱크대에 쌓일 설거지, 그리고 바닥에 튀는 빨간 양념은 어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치우는 건 누구죠? 바로 저죠, 저. 남편이요? 오늘도 배추 줄기나 뜯고 있던 인간이 내년이라고 달라질 리가 있나요? 저는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예의를 차리며 대답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님 매년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내년부터는 저희 김치는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요. 그러면 어머님 힘도 덜 드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제 실수였던 거죠. 제 딴에는 나름 쿠셔너로 말끝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붙인 건데 제가 덜 단호한 게 문제였던 건지 그게 딱 시어머니 발작 버튼을 누른 겁니다. 뭐라고? 아이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아니 누가 좋다는 거야? 네가 좋다는 소리냐? 내가 좋다는 소리냐? 아이 우리 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손맛 김치만 먹고 컸어. 근데 결혼했다고 너 좋다고 그걸 끊겠다는 거야? 결국 우리 아들 밥상을 굶기겠다는 소리로밖에 나는 안 들린다. 아니 언제 제가 굶긴다고 했습니까? 그냥 우리 몫은 우리가 해먹겠다고 한 건데 그 말이 순식간에 자기 아들 굶기는 폐륜 며느리로 둔갑을 해버리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도 숟가락을 덜컥 내려놓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을 더 뜨겁게 제 목덜미를 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우 진짜 요즘 것들은 시어머니가 무섭다는 걸 전혀 모른다니까. 말투도 버릇없고 내가 이렇게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당해야겠네. 그러더니 갑자기 화살이 돼지고기 얘기로 튀는 거 있죠. 그리고 말이야 너는 말이야 내가 고생한다 뭐한다 하면서 사온 게 고작 돼지고기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봉투라도 찔러주고 하다못해 한우는 사온다더라. 근데 너는 뭐 기본이 안 돼도 한참을 안 됐어.
외동딸이라 너무 오냐오냐 컸나 본데 사돈들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기분도 모르는 상태로 시집을 보내신다고 하니.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 이제 부모님까지 건드리시는구나.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확 뒤집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제 딴에는 화가 난 와중에도 정중하게 말씀해 드렸어요. 진짜 제 스스로가 대견했다니까요. 어머님,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오늘이 첫 김장이라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제가 미숙해 보여도 그렇지 어떻게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는 건 정말 심한 말씀이에요. 저를 꾸짖으시는 건 제가 감당하면 되지만 부모님을 욕보이시는 건 제가 그냥 넘기기가 힘드네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아예 남의 귀한 아들 데려가는데 이것보다 더한 대우를 받겠다는 거야? 며느리 될 자격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파혼이라도 당해봐야 너 정신을 차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이판사판 모두가 켜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해요?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아들만 귀하다는 거잖아요. 이 결혼 누가 봐도 한쪽이 기우는데 그런 생각하신 게 정말 놀랍네요. 파혼? 원하시면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없겠다고요. 순간 방안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 얼굴은 싹 굳었고 그렇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예비시댁에서 나왔고요. 예비 남편은 그제서야 신발도 못 챙긴 채 허둥지둥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예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다. 일부러 너 상처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실 거야. 김장하고 피곤하니까 말이 막 나오신 거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또 화가 치밀었어요. 어머님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이제 와서 위로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네가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속으로 수십 번은 씹어 삼켰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파혼을 해야 하나, 그래도 결혼을 해야 하나. 솔직히 속은 이미 갈기갈기였는데 문제는 제가 예비 남편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이런 상황에서도 손쉽게 내려놓아지질 않더라고요. 며칠 뒤 예비 남편이 진지하게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엄마보다 아내를 택하는 현명한 남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줘.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작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건 억울했거든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식사를 제안하셨어요. 사과를 하겠다면서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상황을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결국은 파혼이 아까운 거구나. 내가 버리기엔 아까운 며느리라고 생각한 거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결혼식 날까지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전화도 자주 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괜히 몸은 어떠냐, 회사 일은 괜찮냐,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아이고 이제 좀 진정이 되셨나 보네. 그냥 그날은 흥분해서 그러시겠지? 이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어요. 결혼식도 무사히 올렸고 저희는 드디어 신혼집에 들어왔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새집 냄새가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 그게 또 설레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이제 진짜 내 집, 내 가정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얼마나 갔을까요? 겨우 3달입니다. 3달.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내가 그 갑상선 때문에 몇 년째 고생하는 거 너 알지? 이번에 큰 병원에 예약을 잡았는데 니네 집 근처라더라. 진료가 며칠이라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4일만 너네한테 신세 좀 져도 되겠니? 기철이한테 말해뒀어. 저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흘이요? 신혼집에서? 솔직히 제 입에서 바로 안 되는데요. 말이 안 튀어나온 게 작은 거라니까요. 그치만 건강 문제라고 하니까 거절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흔쾌히 그러시라고 했죠. 제가 또 이런 데에선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오신 날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야, 이 신식 엘리베이터 좀 봐라. 아니, 이거 분리수거도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어? 이야, 진짜 살기 좋겠다. 우리 집이랑은 급이 다르네. 저는 옆에서 맞장구 치며 웃었지만 속으론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과하게 좋아하시니까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일째 되는 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밥상에 앉아 슬쩍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애들아, 내일 모레 또 진료가 잡혔더라. 나 하루만 더 있을게. 그때는 또 그래, 하루 정도야 괜찮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보름요. 신혼집에서 시어머니가 보름 넘게 눌러 앉으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잠옷 한 번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예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게 신혼집 로망이었는데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남편이랑 둘이서 거실에서 뒹굴며 TV 보는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뭐 하나 먹을 때도 시어머니 눈치 보이니까 배달시켜도 괜히 가시 돋는 말 나올까 봐 피곤했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보름이 지나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자 거실에 앉아 TV 보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저는 그날 결국 남편한테 쏟아내고 말았죠. 저도 아프시다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각박하게 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제는 핑계대고 놀러 앉으신 거란 말이죠. 자기야, 어머님 도대체 언제 가셔? 벌써 보름이야. 나 진짜 힘들어. 아이, 무슨 한 달 넘게 계신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아프신데 어떡하냐.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줘. 진료도 있고 여기까지 온 김에 약속도 여러 개 있으시다잖아.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어요. 저는 점점 무너져 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모두였죠. 신혼의 설렘은커녕 제 일상은 언제쯤 가실까만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섰는데 현관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까지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화투짝 퉁기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아이, 설마 우리 집이겠어 하는데 네, 제 귀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주방부터 난리가 났어요. 설거지 더미가 싱크대를 가득 메우고 바닥에는 국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고 반쯤 먹다만 접시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거실로 눈을 돌리니 시어머니랑 친구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화투를 치며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에 서 있는 걸 보고도 누구 하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은혜 왔니? 저 과일 좀 내오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아니라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제 완전 자기 집이 다 되셨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과일 내오라고 시키기까지 하는 모습에 황당해서 미칠 것 같은데 시어머니 친구들이 줄줄이 앉아 있으니 제가 거기서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입술만 꾹 깨물고 억지로 웃는 척하면서 시중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시어머니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요 언제쯤 돌아가실 계획이세요? 처음엔 며칠만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제가 너무 무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신혼집이잖아요. 어머님 병원 진료도 끝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나 눈치 주니? 앞으로 합가하기로 다 얘기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그런 말 해서 뭐해? 이제 이 집은 우리 다 같이 사는 집이야. 제 머릿속에서 띵 소리가 나더라고요. 합가요? 합가?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나요?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합가라뇨? 그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집인데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뭐 혼자 정했다니. 이미 저기 기철이랑 얘기 다 끝난 거야. 너는 어쩜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야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합가라니. 나랑은 얘기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왜 어머님이랑 얘기를 한 거야? 어머니 연세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모시고 살면 안 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뭐? 이해? 당신이 나를 이해해야지. 나는 어머님 모실 생각 추호도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왜 어머님이랑 둘이서 멋대로 정해놓고 나한테 통보를 해?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밖에 계신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뭐? 고부 갈등 있을 때 엄마 말고 아내 편 들어주는 현명한 남편이 되겠다더니 그 약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아니 대체 어머님이 뭐라고 했길래 저 인간이 이렇게까지 휘둘린 걸까요? 결혼식 끝났으니 이제 그냥 배째라는 건가 싶어서 별별 생각이 다 스쳐갔죠. 그래서 말이 오가다가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방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와서 살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괜히 모자 사이 해방 놓지 말고 네 자리나 똑바로 지켜. 말끝마다 저를 쏘아붙이는 눈빛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쐐기를 박듯 내뱉는 그 한마디. 어차피 이 집도 내 아들 명이 아니냐? 그 소리에 저는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웃음인지 허탈함인지 저도 구분이 안 됐어요. 말을 보탤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대로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당장 필요한 기중품만 던져놓고 지퍼를 쭉 잠갔죠. 현관으로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한마디를 보태더군요. 아유 그래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그 길을 아주 당당하게 터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잡지도 막지도 않고 바라만 보는 남편. 진짜로 허탈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니까 분명 제 발로 걸어 나왔는데 기분은 완전히 쫓겨난 사람이더라고요. 한밤중에 큰 가방 하나 들고 택시를 잡아 타는데 기사님이 힐 끝절을 보시면서 출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의 순간 목이 꽉 막혀서 예, 출장 맞아요 라면서 대충 둘러댔습니다. 정작 진실은 신혼집에서 신랑이랑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거였는데 그게 차마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결국 친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엄마 아빠가 동시에 튀어나왔어요. 아니 은혜야 이게 웬일이야? 가방은 또 뭐고? 너 왜 이 시간에 이러고 와? 무슨 일 생겼냐? 얼굴이 왜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버티던 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현관에 가방을 탁 내려놓고 겨우 목을 열었죠. 엄마, 아빠,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제 두 손을 덥석 붙잡았고 아빠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길게 뱉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야? 쫓겨났다니. 차근차근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랑 친구들이 화투판 벌리고 앉아있던 거, 합가한다 선언한 거, 남편은 그저 구경꾼이었던 거, 그리고 제가 결국 가방 싸서 나온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목이 메고 눈물이 찔끔찔끔 났는데 또 그게 다 분노 섞인 눈물이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얘기 끝까지 듣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은혜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래, 엄마 아빠는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생각보다 네 생각이 먼저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뱉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도 어머님도 다 지긋지긋해. 엄마는 제 손을 더 꼭 잡고 눈을 마주쳤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남들 시선이 뭐 중요해? 내 딸 행복이 제일이지. 맞다.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고작 그 이혼 가지고 겁을 내. 네가 고생하는 꼴을 더 못 봐. 하고 싶으면 해라.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 꼴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지. 이혼도 이혼인데 그 전에 한 번은 뒤집어줘야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방도 그대로 끌고 나갔죠. 그래, 나를 내쫓은 그 집부터 정리하자 라는 마음을 먹고,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신혼집 명의만 남편 이름이지 돈은 싹 다 우리 집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이미 제 명의 집이 하나 있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굳이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올린 거였어요. 남편은 그때 뭐라 했냐면,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네가 사온 집이니까 네가 관리해. 하면서 인감, 위임장 다 제 손에 넘겼습니다. 저도 그냥 남편 이름으로만 올린 거지 실제로는 집이 제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생각 없이 명의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혹시 몰라서 미리 변호사한테 상담까지 받았었죠. 네, 자금 출처 증빙이 있고 위임장까지 있으면 명의는 껍데기 정도죠. 계약서에 매매 대금은 아내 계좌로 지급한다 한 줄만 넣으세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웃긴 건 남편이 계약서라는 걸 읽지도 않고 덜컥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멍청함 덕분에 제 손에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죠. 이거 생각하니까 그제야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 조언에 그 문장까지 적힌 계약서 챙겨두고 집을 산 거였으니 남편이 아무리 명의 떠들어도 제 쪽에서는 대응할 준비는 다 돼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책상에 앉아서 집 내놓을게요 말하는 순간 속이 얼마나 후련하던지. 어제까지는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사람처럼 고개 떨구고 나왔는데 오늘은 서류 한 장으로 그 집을 제 손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신축에 조건 좋게 내놓은 신혼집이니까 금방 나갈 줄은 알았는데 부동산에 올린 지 하루도 안 돼서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며칠 묵혀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방심할 때쯤에 뒤통수를 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되겠더라고요. 속으로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죠. 뭐 좋은 집인 건 사실이니까요.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간다길래 저는 쿨하게 말했어요. 저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이후에 다른 분이 오셔도 언제든 구경 가세요. 아니나 다를까 매수자가 들어간 그 시간에 제 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발신자 시어머니.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녹음 버튼부터 켰습니다. 예상은 뭐 정확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을 멋대로 내놓냐? 너 지금 당장 취소 못해? 너희 도둑년? 당장 부동산에 연락해. 어머님, 도둑년이라뇨. 나이도 지긋하시면서 그런 험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신혼집 살 때 어머님 댁 아드님 돈 단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부 저랑 제 부모님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이 맞죠. 입 못 다물어 정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는데 서류에 우리 아들 이름 박혀 있으면 그 집은 우리 아들 거지. 네 거야? 어디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주인 행세를 해. 이 집안 기둥뿌리를 네가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속으로 또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내 돈으로 집 살 때는 고분고분 받아먹더니 명의 하나 가졌다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네. 참 별일 다 본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 진짜로 듣기 싫었어요. 너 진짜 미쳤어? 도대체 왜 그래? 집 내놓는 건 선 넘은 거잖아. 그리고 엄마 말이 맞잖아.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팔면 안 되지. 기억 안 나? 도장 찍으면서 뭐라 했는데. 네가 사온 집이니까 네가 관리해라 그런 말 했던 거 까맣게 잊었니? 그거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네가 독단적으로. 독단? 귀찮다고 서류 다 넘겨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말해봤고. 나는 그 말 믿고 변호사 상담까지 다 받아놨어. 위임장, 인감 다 내 손에 있고 당신이 고맙다고 고개 숙이고 도장 찍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다 해도 소용없지. 그러자 할 말이 없어졌는지 남편은 우물쭈물 변명만 늘어났고 저는 더는 들어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매수자도 조건 좋다고 덥석 잡아버렸고 계약서에는 변호사 조언 그대로 매매 대금은 매도인의 아내 계좌로 지급한다는 문구까지 딱 박아 넣었죠.
도장 찍히는 순간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아들 집이라며 뻔뻔하게 굴던 그 집이 제 계좌에 돈으로 꽂히는 순간 완전히 제 손에서 정리되는 거니까요. 계약 끝내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매매 계약 끝났습니다. 일정일까지 집 비워주세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우다다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음만 나왔어요. 아니 네가 우리 집을 팔어? 너 미쳤구나. 이거는 절대 못 넘어가. 내가 당장 그 변호사 불러서 소송 걸 거다. 네가 끝까지 며느리 될 생각도 없다는 걸 다 드러내는구나. 그래,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네가 한 짓은 명백히 불법이야.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 마음대로 판 거 법정 가면 네가 줘. 감히 날 바보 취급하고 우리 엄마까지 우롱을 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거다. 허겁지겁 소송 운운하는 건 자유지만 정작 법정에 가면 고개 숙이고 쩔쩔 매게 될 쪽은 당신들이에요. 이제는 제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당신 차례라는 걸 각오들 하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 좀 걱정이 되셨는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자며 실력 좋은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셨고요. 이미 자신만만한 상태였는데도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집도 정리했고 이제 남은 건 결혼이라는 껍데기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좋게 가자 싶어 협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집 때문에 피곤해졌으니까 이혼까지 변호사 붙이고 소송으로 가면 길어지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간단히 정리하자는 뜻이었죠. 나름 제가 자비를 베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 태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전혀 예상 밖은 아니었지만 참 가관이었습니다. 너 지금 쫄려서 협의혼 타령하는 거지? 웃기고 있네. 우리가 명의 쥐고 있는데 법으로 가면 누가 이기는지 몰라? 네가 질 것 뻔히 하니까 꼬리 내리는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순간 피식하고 웃음이 터졌어요. 속으로는 그래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이 인간은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싶었죠. 쫄려서? 내가? 나는 그냥 편하게 가자고 한 거야. 서로 얼굴 붉히는 거 귀찮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오케이 알았어. 결국 네가 스스로 나락행 티켓 끊는 거네. 소송으로 가자. 남편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법정에서 보자. 네가 그동안 잘난 척한 거 다 까봐 알려주마. 저는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님께서 변호사 다 알아봐 주신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속 시원하게 된 거죠. 그렇게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변호사님께 바로 이혼 상담도 받았고요. 변호사님 말이 제 귀에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합과 강요, 남편의 방임, 충분히 이혼 사유로 봅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저는 거기서 재산분할 청구까지 준비했습니다. 혼수, 가전제품 전부 제 특유 재산이라 싹 다 챙겨올 수 있고 전에 신우이한테 기약 없이 빌려준 돈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집 멋대로 빌려준 돈이요. 그것도 이번에 싹 다 받아낼 겁니다. 그렇게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와 부모님 집 앞에 서는데 불 꺼진 대문 앞에 두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순간적으로 아이고 또 쇼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붙잡았어요. 은혜야, 합가 얘기 그거 다 철회할게. 응? 아니 엄마가 괜한 욕심 부렸어. 그냥 예전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니. 엄마가 잘못했어. 네 마음 좀 풀어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응? 이제 됐지? 그래 당신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데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어? 나도 이번엔 내 잘못이 크단 거 알아. 앞으로는 진짜 당신 의견 먼저 듣고 당신 편 들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자.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허무하잖아. 응?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법대로 하자며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불 꺼진 대문 앞에 서서 사과랍시고 빌붙는 꼴이라니 제 입에서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당장 빈털터리로 나가야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보자고 찾아온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순간 김장날도 오버랩 됐어요.
그때도 사과한다고 불러놓고 결국엔 또 똑같았잖아요. 아, 이 인간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구나. 이번에도 쇼구나. 속이 딱 내려앉았어요. 웃기고 있네. 누가 엄마예요? 아줌마, 저 아세요? 그리고 당신도 진짜 낯짝도 없고 없다. 그 말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인 거 알지? 우리 결혼한 지 고작 3개월 됐어. 3개월 만에 있는 멸치 대가리랑 내가 미쳤다고 다시 합쳐? 저는 두 사람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찍어내며 따라붙었지만 제 마음은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몰차게 들어와 버리니 속이 시원할 정도였죠. 그런데 들어온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남편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열어본 순간 야 참 욕설이요 줄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아까 그 사과는 전부 연기였구나 싶었죠.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까지 송두리째 끊겨 나갔습니다. 소송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였는데요. 변호사가 이 정도면 걱정할 게 없다고 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법정에 가보니까 진짜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명의만 들먹이며 우리 집이다 소리를 치는데 판사 앞에서는 그냥 빈소리에 요란한 꼴이더라고요. 모든 증거, 자금 출처, 위임장, 계약서까지 제 쪽에서 다 깔아놓았으니 그쪽은 고개 숙이고 우물쭈물하다 끝났습니다. 결국 결혼 석 달 만에 파경이 났어요. 누가 들으면 뭐 그렇게 빨리 깨지냐 하겠지만 전 오히려 다행이라 여겨졌어요. 길게 끌었으면 제 인생만 더 낭비했겠죠. 회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이었잖아요. 이혼하자마자 아내 거의 동시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안 그래도 시선이 곱지 않았을 테니까요. 결혼 소식 퍼질 때도 빠르더니 파경 소식은 더 빨랐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누가 귓속말 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저 집 신혼집 팔았다더라, 이혼했다더라. 수근거림이 안 들릴 리가 있나요? 전 차라리 먼저 나오는 게 속 편하다 싶었어요. 반면 전 남편은요. 그 인간은 뻔뻔하게도 회사를 그대로 다녔어요. 와 정말 철면피인 사람이에요. 같은 사무실에서 마주칠 직원들 눈은 안 무서웠나 몰라요. 그 덕에 저는 동료였던 친구들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요. 제가 그 집에 처발랐던 있는 돈 없는 돈 다 받아온 덕에 전 남편 시누이 혼사까지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소식 들었어? 네 전 남편 집은 완전히 난리 났다던데? 전 남편 동생 결혼 얘기까지 다 틀어졌다잖아. 예비 신랑 집이 뭐 있냐 없냐 따지는데 신부 쪽에서 말을 못했다더라. 꼴 좋네. 내가 남 좋은 일 하려고 결혼했나? 내 돈 들어간 거 다시 챙겨온 건데 뭐. 신랑 쪽에서 빠져나간 게 현명한 거지. 아유 안 봐도 뻔하다. 나한테 빌붙어서 그렇게 평생 살 생각이 없겠지 뭐. 그러게 말이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결혼 붙잡겠다고 원래 살던 집도 다 팔아버렸다는데 결국 파혼했다는 거임. 이런 게 인과응보 그런 건가? 캬, 내가 네 얘기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차라리 살던 집이라도 지키지. 욕심부리다 결국 제 손으로 패가 망신한 거지. 아이고 꼴 좋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분수에 안 맞는 욕심 부려서 결국 잘 살던 집까지 날려버렸구나. 꼴 좋다. 저는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자기 선택의 결과지. 전 솔직히 든든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명의 집도 있고 넉넉히 먹고 살 돈도 있으니 이웃집이야 가볍게 넘길 수 있었어요. 반면 전 남편은요. 평생 가난한 집안 호러머리라는 리스크를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전 속으로 빌었어요. 나 놓친 거 평생 땅 치며 후회하길. 네 인생 꼬이게 만든 게 결국 네 선택이었다는 거 잊지 말기를. 저는 결혼 전까지도 이제 남자분이 눈이 생겼다 이렇게 자부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또 이 꼴이 났네요. 그래서 그 생각을 싹 걷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직도 어설펐구나 반성했어요. 차라리 이제는 아예 남자를 안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팔자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아예 다음에 한가하면 사주나 보러 갈까 싶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남자 복이 없다고 해도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덕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와도 부모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괜찮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 홀로였다면 이만큼 냉정하게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멋진 부모님이 계시는데 남편이니 뭐니 에휴 다 필요 없잖아요. 전 그래서 그 후로 늘 다짐합니다. 이제 부모님께나 잘하자고요. 이혼이라는 게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 못 들 것 같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근데 막상 겪어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제 능력이었던 거예요. 흠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의외로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빨리 알아차려서 다행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단순하고 착해 보이면 끌렸겠지만 이제는 그 속을 들여다볼 눈은 조금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법도 배웠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준 건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요. 그러니 가족들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 합니다. 통쾌하게 정리한 제 복수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